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고 없이 별일 없이 집에만 가도 정말 잘한 하루입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택시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그리고 경험한 것들 얘기해보죠. 자, 댓글입니다. 어느 분이 자꾸 저 놀리고 계십니다. 아이오닉5 작년 12월 재고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페리가 됐고 그런데 페리 전 구형이죠. 제가 타는 그 구형의 작년 재고도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고 그 페리 전 구형 오닉은 할인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인 많이 되는 거 사고 싶다 그러면 구형 한번 수소문해 보십시오. 저는 마음이 쓰리네요.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자, 아마 우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콜 받고 갈 때는 또 다른 콜은 멈춤을 누르고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우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버 가맹분들 중에서 운행 중에 다른 콜이 뜨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화면을 길게 쓸어 올리면 돼요. 짧게 쓸어 올리면 이렇게 항목만 한번 뜨고 또 쓸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게 두 번 쓸어 올리는 것보다 그냥 끝까지 길게 쓸어 올리면 한 번에 이제 새로운 콜을 멈춤할 수 있는 버튼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길게 쓸어 올려서 그 버튼 한번 눌러놓고 운행하시면 새로운 콜은 뜨지 않습니다.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하니까 조금 번거로워서 중간에 한 번씩 까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네, 기능을 알았다는 건 다행이네요. 자, 웹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 것 건의했는데도 영 답이 없네요. 맞습니다. 아, 좀 기사님들에게 맞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어제 마음먹고 우버 켜서 처음 두 건 운행했는데요. 말씀하신 운행 중 뜨는 콜카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자, 운행 중에 콜카드를 누르면 다음 콜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콜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죠. 손님 내려드리고 다음 콜이 자동으로 뜹니다. 손님이 취소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다음 콜을 운행하시러 바로 연결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취소하시는 손님들의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또 막 우리가 골목길 안이나 아니면 요금 정리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정신 없잖아요. 뒤에 차도 있고 막 그런데 오히려 다음 손님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운행 끝나면 콜 잡은 다음 운행지로 연결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이번 손님 운행 요금 입력까지 마무리하면 다음 콜이 자동으로 바로 뜹니다. 우리가 잡고 나서 뜨는 화면 그대로 뜹니다. 자, 또 공항 대기장에서 어디에서 대기하시는지 공항 대기장에서 보통 이제 택시 대기장 한 달 기준으로 7번까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아니죠. 6번까지 6번인가 7번까지는 가능하니까 택시 대기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너무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그 장기 주차장들 있죠. 그쪽은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시간당 뭐 얼마더라? 1,000원인가? 네. 그래서 3시간 해봤자 3,000원이니까요. 그 정도면 웬만하면 2~3시간 안에 콜이 뜨겠죠. 뜰 때는. 그것도 돈을 쓰기가 싫다 그러면 저기 앞에 이제 아예 호텔 있는 그 근처로 대기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도 가끔씩 이제 차량들이 단속하는 차량들이 돌아다녀서 좀 불편하긴 하죠. 다만 이제 공항 근처보다는 덜 오고 네. 그래서 사실 마음 편하게 길게 대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항 근처는. 저기 호텔 완전 뒤에 거기 이제 그쪽은 좀 길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도 뭐 너무 머니까 콜이 뜰 확률이 낮고 그 다음 공항 가까이 가면 결국은 장기나 아니면 진짜 단기 주차장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고 장기 주차장이 그래서 적당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 택시 대기장 그냥 이용하다가 네, 공항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시면 어차피 한 달 7번까지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택시 대기장에서 계시다가 그대로 콜 받아서 나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토레스 전기차의 배터리 보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배터리 상태 유지율이라고 저기 보시면 SOH가 있죠? 전기차 회사들은 다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1500회 이상 약 65만 킬로의 충방전 사이클 시에도 90% 이상의 배터리 상태 유지율을 기록.
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의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얼마 밑으로 내려갈 때 배터리를 뭐 수리를 해준다든지 교체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요 SOH 기준으로 70에서 80%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자기들의 보증기간 내에서. 그러면 뭐 국산 일반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 뭐 80, 70,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뭐 교체를 한다든지 뭘 해주죠. 근데 문제는 이 SOH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결국은 자기들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SOH를 판단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 자동차 회사가 얘기하는 SOH가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길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SOH가 너무 자동차 회사에서는 판단을 할 때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SOH를 교체하는 그거보다는 높게 해주면 뭐 교체를 안 해줘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설 기관이나 어디 외부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SOH가 얼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기관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믿어야 돼요. 근데 국산의 어떤 자동차 이미 이제 주행거리가 많은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완충을 하고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졌음에도 그래서 이건 배터리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SOH를 찍을 때는 정상 단계로 나온다.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런 하소연을 하는 기사님들이 전기차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는 계십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배터리의 수명은 상태 유지는 내려가요. 어떤 배터리나 내려가고 더 중요한 건 LFP 배터리. 자, 토레스는 LFP 배터리죠. 근데 LFP 배터리가 오히려 상태가 내려가는 그 정도가 주행거리, 연식 대비 덜합니다. 그건 이미 전 세계의 전기차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그나마 오래 타도 성능이 가장 덜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3원계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배터리 상태 유지율이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만약에 30만, 40만을 탔을 때 당연히 처음보다 배터리 상태가 덜 내려간 건 토레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전기차 이미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전기차가 더 상태가 잘 유지되면 유지됐지 나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타는 3원계가 주로 성능 저하는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죠. 아, 요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그 기사 어느 분이 이제 하소연을 한 게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이제 택시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상과 계약을 맺었대요. 자,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계약 맺은 것을 바탕으로 구청에서 뭔가를 해야 돼서 그걸 하려고 구청을 갔는데 실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장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소문으로. 구청에서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분이셔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면허를 반납하면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권장을 한 거예요. 그 구청 아마 거기에서 직원들이 권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기사님도 어차피 내가 이제 택시 없어지고 어차피 매매상에 계약해놨기 때문에 택시 이제 곧 계약되면 이제 끝나니까 나는 어차피 대중교통 타고 이 바우처까지 주니까 면허 반납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반납을 하는 걸 해버렸대요. 근데 그 반납 신청을 하고 나서 그건 그 행정에서 처리가 너무 빨리 됐대요. 면허 반납이. 그래서 이미 면허가 반납이 처리가 돼버린 거죠. 자, 면허 반납이 돼버리고 난 상태에서 그 기사님이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매매상에서는 이제 그 양수하려는 사람을 찾아서 구청에 신고를 하니까 이 매도하는 사람이 이미 면허가 반납된 사람, 운전면허가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개인 택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상에서 이제 그분에게 지금 이거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안내가 와서, 그래서 그 80 넘으신 분이 답답해서 막 변호사도 알아보고 어떻게 이걸 하소연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 라는 그 하소연이 카페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다른 카페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사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80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면허 반납하고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10만 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지자체마다 있는데, 이건 다 택시를 양도 끝내고 돈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절대 미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택시 면허는, 개인 택시 면허는 온전하게 개인 택시 면허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 앞에 운전면허가 있죠. 그 운전면허 하위에 그 다음에 택시 운수 면허증이 있죠. 택시 면허증 그 하위에 개인 택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개인 택시는 우리 운전면허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 그 밑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우리는 개인 택시 면허가 없어져요. 당연히 그 권리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다른 사례로, 기사님들 중에서 음주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매달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2명에서 3명 정도가 면허가 날아가요.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자, 음주를 했어요. 저녁에 음주를 했죠? 그리고 그 저녁, 밤에는 운행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다음날 이제 오전에 낮 운행한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오전에 음주 단속을 해요. 그래서 뭐 상관 있겠어? 그리고 불었죠. 불었는데 음주적 발휘돼서 면허가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택시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다음날 내 자가용 가지고 이제 이동한다고, 어디 일보러 간다고 다음날 이동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주 단속에 불었는데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이런 시간에 음주 단속하는 것 때문에 생각 없이 그거 음주 단속에서 택시 아니고 자가용 가지고 어디 일보러 가다가 불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그냥 면허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날아가면서 그분들이 택시 면허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은 아예 다음날 완전 노는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녁에 음주하시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숙취가 완전 해소되는 그런 분들이면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면허가 날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 서울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한 달에 2분, 3분 정도가 계속 면허를 날려요. 네. 그분들도 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면허 날아가겠어? 에이, 내가 뭐 저녁에 잠깐 음주하고 뭐 괜찮겠지, 뭐 내일 아침.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면허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음주, 반주, 뭐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반주를 잠깐 드시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1억 날리는 거예요. 그 잠깐 술 그거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날 완전 쉬는 날 음주를 푹 하셔라. 차라리 꼭 드셔야겠다면 반주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뭐 이를테면 성범죄 같은 것, 이건 면허가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범죄가 있다라고 해서 운전면허가 영향을 받지는 않죠. 일반인들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죠. 하지만 성범죄는 뭐에 문제가 생기냐? 운수업에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 대중 여객을 운수하는 운전자들의 면허에 영향이 가요. 개인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타는 대중교통은 그 성 관련 범죄가 있는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상 그냥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단속, 그 처벌을 받을 그 시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전면허가 날아간 건 아닌데 대중을 모시는 자동차에서는 그 면허, 그게 버스 자격이 됐던 택시 자격이 됐던 그걸 제한당하는 거죠. 그걸 제한당하면서 그 밑에 있는 개인 택시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하겠지만 성 관련 범죄나 이런 것도 절대 저지르면 안 돼요. 역시나 1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까지 서울에서만 면허 날리신 분이 19분,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
1억씩 날린 거예요. 그럼 20억이 날아간 거예요. 이건 면허는 그냥 권리금이기 때문에 그냥 면허, 개인 택시, 운전면허는 그 제한 당하는 그 즉시 개인 택시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분해. 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처벌받고 소송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 처벌 진행 과정에서 아직 빨리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주로 매매상 안 통하고 빨리 팔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매매상을 통하면 그걸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다 알아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해주는 건, 물론 이제 매매상이라고 100%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매매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절차를 알아봐요. 근데 뭐 이를테면 지부장이나 그냥 개인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까다롭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면허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의도적으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빨리 파는 식으로 그쪽으로 해서 당연히 조금 싸게 내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급하게 팔면서도 좀 싸게 파는 그곳에 개인으로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 혹했다가 나중에 이제 면허 양손 다 했어. 아직 면허가 살아있으니까. 그 행정 절차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양손은 다 했는데 정작 운행하고 나서 그 면허 정지 취소된 거라고 해서 면허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면 그걸 양수하고 돈을 다 낸 사람은 결국은 그 앞에 면허를 양도한 사람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건 권리금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요. 택시 면허라는 게 우리가 가게에서도 권리금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사실상 법적으로 아직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양수하시는 분들도 조금 돈이 좀 그렇더라도 너무 조급하거나 어설픈데 애매하게 막 하다가 생돈 날립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냥 안전한데 믿을 수 있는데 신뢰 있는데 왜 그런 데는 가서 멱살 잡고 깽판 쳐도 되잖아요. 사업장 있고 거기 그 매매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도 있고 뭐 주변에 눈도 있잖아. 그럼 가서 깽판 나 진짜 만약에 문제 있는 건데 그걸 보상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걔들도 자기 사업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멱살 잡고 기업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간에 뭐 지부장이나 어디 이렇게 알아서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깽판 놓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면허 조심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그리고 이거 K8 택시 예쁩니다. 근데 K8 택시 이건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난 구형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요거 이제 곧 신형이 나오니까 요거 뭐 어차피 사실 분들 K8 정도 사실 분이면 그래도 대배기량에 좀 더 큰 거 원하는 딱 취향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요즘같이 연료비 부담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K8 그랜저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진짜 네 용기 큰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면 어차피 조금 더 기다리다가 요거 신형 나오면 사시라. 다만 이제 신형이 그 일반 승용차 나오면서 바로 출시가 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출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 자체가 좀 감소한 상태라서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뭐 네, 조금 옅은 신형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다 보시면 저기 뒤에 트렁크에 하단에 저거 은색 패널 있죠. 패널 같은 거, 판 같은 거, 그런 같은 거. 사실 저게 은근히 뒷차에 자극이 되죠. 저걸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뒷차가 상향등 좀 높은 차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순정인데도 그냥 상향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라이트가 좀 높은 차들 있죠. 그 앞에 택시가 눈이 부시잖아요. 기사님이. 근데 그걸 해놓으면 뒤에 차가 라이트를 꺼요. 왜냐하면 저게 딱 반사가 돼서 뒷차의 눈에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짝 붙으면 저게 딱 뒷차의 눈높이에 눈을 조금 부시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저걸 붙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약간 그렇긴 한데 너무 붙지 말라는 의미죠. 그리고 조금 멀리서 봐도 저게 있으면 뭔가 빛이 바짝바짝 잘 반사가 돼서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겠죠.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택시 시작하시는 분들 뒷차 눈뽕 맞는 거 싫다 그러면 저거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신형 소나타에는 아직 저거 붙인 분들을 못 봤습니다. 저게 안 나왔나? 근데 구형 소나타에는 저거 많이 붙이시죠. 이분은
저기 문콕 방지 붙여놨네요. 근데 은근히 자연스럽습니다. 맞죠? 저기 중간에 저거 문콕 방지는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붙여놓으셨네요. 야, 이분은 그랜저 HG인데, 야, 그랜저 IG 나오고, 그 다음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신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고, 네, 와, 버티신 거예요. 이 차도 진짜 이 기사님은 운이 좋으신 거죠. 이건 이제 후기형이겠죠. 근데 그 이분이 원래 같으면 사실은 이미 대폐차 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아무리 그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대폐차 기간이 지났을 텐데 정말 운 좋게도 팬데믹 때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연장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 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일반적인 그랜저 HG는 다 대폐차가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 출고를 해도. 그래서 와, 이런 분들은 진짜 운 좋으신 분들이다. 마찬가지로 K7도 요 그랜저와 같이 나온 그 K7 있죠. 그게 소수 보이죠. 그분들도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미 대폐차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운 좋게 연장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정말 근데 또 차도 엄청 깨끗하게 잘 타셨네요. 와, 대단하시다. 그 다음 토레스. 은근 토레스가 많이 보입니다. 네. 이 기사님은 꽤나 깔끔하게 꾸며 놓으셨네요. 저기 보시면 크롬 선바이저도 있고 선바이저 위에 저기도 저게 원래 검정색으로 저렇게 있나? 네. 그래서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은근 토레스가 많이 보입니다. 기사님들이 꽤나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통계에서 보면 알겠지만 토레스는 택시로 많이 팔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판매 비중에서도 개인 자가용으로 많이 팔립니다. 네. 그래서 택시로 괜찮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당연히 괜찮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네.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니로. 사실 니로 택시 전용으로 내놓은 것이긴 한데 일본에서나 이렇게 선진국에 보면 택시 전용 모델들이 있죠. 그것을 도전해 본 건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앞에 충전하는 거나 아니면 충전 속도나 뭐 아쉬운 점들이 있대요. 물론 이제 가격이나 실내 공간은 충분히 넓어서 기사님들은 주로 이제 충전할 때 얘기해 보면 만족하세요. 괜찮다. 뭐 충전 속도 때문에 약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만족한다라고 대부분 다 만족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게 이미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할인도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사님들은 꽤나 만족하신다. 자, 이건 QM6 모범. 일반 SUV, SM6도 좀 희귀한 차일 텐데, 야, SUV QM6 모범 차량입니다. 야, 신기합니다. 요즘 그 르노 문자 많이 오죠. 저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전 르노 차를 산 적은 없거든요. 근데 르노 택시 관련 문자가 많이 와요. 네. 차가 신형이 나와서 이제 얘들도 르노도 그 신형은 택시로 나올지 아니면 이 구형이 그대로 계속 택시로만 나오고 뭐 아니면 같이 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QM6도 기사님들 들어보면 대부분 다 만족은 하세요. 아쉬워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게 뭐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님들은 다 좋은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하긴 대부분의 기사님이 사실 자기가 타는 차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크게 불만이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자, 요건 이제 낮에도 운행하시면서 밤에도 운행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하나의 팁이죠. 요거 이제 매달집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기도 하시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완전 진짜 사이드 미러만 딱 보이게 자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완전 잘라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아무래도 밤 아니면 비 오는 날은 이게 썬팅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이드 미러는 조금 일단 기사님이 밤에도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밤에 아니면 비 오는 날 안전을 위해서 저 부분은 썬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매하죠. 이렇게 또 하기에는 네.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 있으신 분들, 아, 난 밤에도 운행한다, 비 오는 날도 나는 무조건 운행한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혹시 밤 운행하시면서 낮에도 하시고, 네, 근데 밤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특히 좌우 사이드미러 잘 안 보인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도 고려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요 기사님도 아이오닉 5 택시이신 것 같아요. 요건 이게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성격이 다르시죠. 요 분도 저기 보시면 하단에 그 소나타에 그 아까 은색 패널 있죠. 요거 소나타 아래 은색. 자, 요거 저기 붙여 놓으셨죠. 조금만 해도 뒤에서 멀리서 봐도 빛이 반짝반짝 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인식이 훨씬 잘 됩니다. 뭐, 야, 빨간색 그 대로등을 못 봐? 라고 하겠지만 의외로 그걸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는 워낙 빛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 은색 반사빛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나타 기사님들은 요거 장착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가까이에 붙어서 눈뽕을 안 하거든요, 차들이. 가까이 붙으면 자기 뒷차가 눈뽕이 심해서 안 해요. 그리고 이분은 야광 스티커 같은 것도 뒤에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저기 보시면 번호판 왼쪽, 오른쪽에도 그 반사 테이프 같은 거 공사장에 그 테이프 막 붙여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 있고 저 뒤에 멀리 있었는데 눈에 잘 띄고 보이긴 잘 보였어요. 확실히 밤에서 뒷방을 잘 방어하셨다. 약간은 이런 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붙여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뭐 결국 안전과 조금이라도 뒷방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그 큰 테이프 그거 공사장 테이프 그걸 뒤에 붙여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사고 내는 거야 조심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뒷방 놓는 거예요. 요즘 음주운전자들도 워낙 많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운전자들도 많아서 제일 고쳐야 할 게 뒷방 해버리면 보상이야 받지만 문제는 이제 차 고치고 뭐 하는데 뭐 그게 스트레스죠. 차라리 우린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지. 그래서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스티커 많이 반사 스티커 많이 붙여놓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요 기사님은 처음 본 거예요. 이건 우버 꽃갈인데 그 신형 K5에 카카오 그 블루 띠는 많이 봤어요. 이미 많이 보이는데 K5가 깔리기 이제 막 한 3, 4주 됐죠. 그래도 벌써 카카오 블루는 많이 보이는데 우버 띠 붙인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담아봤습니다. 신형 K5에 거의 뭐 대폐차 하면서 바로 띠까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기존에 우버를 하셨던 분이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개인이신데 우버 요거입니다. 그래서 흰색 밝은 차들은 요렇게 그 앞에 지금 뭐라고 하죠? 화살표 같이 해서 우버 그 다음 저기 위에 꽃갈도 우버 검정색으로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 서울은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색깔은 카카오와는 또 뚜렷하게 달라져서 인식은 잘 될 것 같아요. 우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신데 뭐 각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카카오 블루가 그래도 국내 기업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수수료를 내고 그걸 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우버도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고 뭐 우버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카카오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버가 한국의 택시 시장 다 장악해버리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네. 이건 네, 역시나 신형 소나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건 은색 아닌 것 같죠? 약간 그레이? 지색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썬팅까지 짙게 하니까 예쁘긴 예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스티커 저게 저공해 2.0 가스도 저공해 차량인가 봅니다. 저공해 차량 저기 스티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쁘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건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택시는 견인 잘 안 한다. 주차 단속 견인을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전기 택시는 더더욱 이게 그 귀찮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들 전륜이면 뭐 그냥 전륜 바퀴 2개만 떼서 바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끌고 가죠. 견인 차량들이. 근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후륜 아니면 사륜인데
사륜은 당연히 4바퀴 다 띄워야 되지만 후륜도 사실은 4바퀴를 다 띄워야 돼요. 후륜을 뒷바퀴만 띄워서 뒷바퀴가 구동이라고 뒷바퀴만 띄워버리면 앞바퀴가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아니면 핸들이 한쪽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제껴진 다음에 락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바퀴가 돌지 않고 질질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차 박살나는 거겠죠. 앞쪽에 엉망이 되겠죠. 뭐 휠 밸런스나 이런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견인은 절대 당하면 안 돼요. 후륜차들. 근데 요 차는 특이하게도 견인을 해 가는데 다 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은 2바퀴 걸어서 견인을 하고 뒤쪽에서는 저 보조 바퀴 해서 견인을 해서 가는 거죠. 근데 택시는 견인을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택시가 견인된 거예요. 이거 오늘이에요, 오늘. 보시면 오늘입니다. 저기 택시 어떤 분 티가 날까봐 옆에 그건 가렸는데 그냥 서울 택시고, 저기 앞에 보시면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막 걸고 앞에 뭐 하고 있길래 아 저게 ICCU 고장 나셨나, 뭐 차량 고장이 나셨나 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파란색이 저 차예요. 그래서 이거 견인차 아닌가? 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유턴해서 다시 보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 차량 맞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기사님 견인되셨습니다. 보시면 앞에 견인 불법 주차 그거 스티커 바로 꼽아놨죠. 그래서 이거 후륜 전기 심지어 택시인데도 이걸 견인해 가버리네. 이게 뭐 조금 그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요즘 나라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기사님들 조심하십시오. 택시도 심지어 전기차까지도 견인해 갈 정도면 일반 택시는 얼마든지 기사님들 좀 약간 오래 비워버리면 충분히 견인이 됩니다. 견인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이게 우리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대리시장이 있죠. 근데 대리시장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큰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접속할 때 과거 같으면 비용을 후불로 냈어요. 어떤 비용이 있어요. 그 접속하는 비용이 700원 정도인데 매일매일 내는 그 비용이 700원인데 그걸 후불로 냈는데, 이제는 그걸 정산할 때 후불로 내는 게 아니고 선불로 접속할 때 바로 내는 식으로. 자,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뭐 대리업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불황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회사들도 돈이 부족한지 그 얼마 안 되는 돈조차도 미리 이제 뽑아가는 식으로 먼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밤에도 많이 느끼고 있죠. 전체적으로 손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한 이달 중순까지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올 때는 그래도 손님들이 좀 반짝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달 중후반 이제 장마 끝나면 해외여행 많이 나가기 시작할 테고 아마 일본이나 외국으로 엄청 가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조용하겠죠. 날도 더운데 사람은 도시에 없고 조용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8월 중후반까지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비 올 때 반짝 찍으실 분들은 매출 좀 반짝 찍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전기택시고 후륜이니까 조금 겁도 나서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쫄아서.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게 어떨까. 뭐 이달 혹은 다음 달까지도 전체적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근데 비 오고, 근데 여기서 또 조급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시면 비까지 오는 상태, 아니면 길도 축축한 데다가 타고 한번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돈 앞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마음 좀 내려놓고, 그래 어쩔 수 없다, 괜히 또 무리하게 돈 생각해서 달리시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십시오. 다닐 때도 좀 천천히 다니셔야 되고, 저도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차가 미끄덩미끄덩해서. 자, 다들 비 오는데 조심하십시오. 저도 좀 쉬다가 또 운행 나가야 되겠습니다. 낮에 운행하신 기사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고 없이 퇴근할 수 있으면 가장 잘하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준비하셔서, 지금도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다 말다 난립니다. 그래도 일요일 밤이면 뭐 손님은 비까지 온다면 손님은 꽤나 있겠죠. 그래서 저녁에 돈 많이 버시고 사고 나지 마시고 무사 새벽에 귀가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